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델을 다르게 만들면 또 오메가와 K 사이가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은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다 실험을 맞추기 위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물리는 모델을 세우는 그런 쪽이다. 만약에 실험이 먼저 나와 있으면 모델을 세우는 거고, 오케이? 실험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이런 모델에 맞는 실험적인 사실이 관측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을 맞춰도 노벨상, 그 다음에 실험을 예언을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실험이 나오면 또 노벨상. 그런데 너무 예쁜 모델을 만들었어요. 물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근데 실험에서 하나도 관측이 안 돼. 그럼 노벨상 안 주죠. 노벨상은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현됐네. 그러니까 작년에 펜로즈한테 블랙홀로 노벨상을 준 거, 호킹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작년에 호킹도 같이 받았을 텐데, 죽은 사람은 안 주는 게 노벨상의 관례죠. 죽은 사람 주기 시작하면 아마 1호 노벨상이 갈릴레이, 그죠? 두 번째는 뉴턴, 뭐 해가지고 뭐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은 사람은 안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사고로 죽든 수명이 다 돼서 죽든지 간에 죽은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게 돼 있죠. 살아있었으면 아마 호킹이 펜로즈랑 같이 받게 됐었을 거예요. 블랙홀이 노벨상을 그동안 호킹이 살아있을 때 계속 못 받았던 이유, 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못 받았던 이유는 전부 다 블랙홀 관측이 안 돼서였죠. 사건이죠. 근데 바로 작년 펜로즈가 받기 1년 전쯤, 2년 전쯤이 되겠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관측이 됐죠. 사진이 촬영이 됐죠. 아마 그 사진 촬영한 팀도 나중에 노벨상을 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블랙홀로 줘야 되는데 다 죽었어. 아인슈타인도 죽었고, 블랙홀 모델을 처음 세운 슈바르실드도 전쟁 1차 세계대전 때 죽었고, 호킹도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기여한 사람이 펜로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펜로즈한테.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든가 뭐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굉장히 나이스 아이디어지만 그동안 계속 관측이 안 되니까 노벨상을 안 준 거죠.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안 준 그런 게. 뭐 그랬던 모델들은 굉장히 많아요. 물리에서 모델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실험적인 관측이 없는 거. 뭐 대표적인 걸로 끈이론 같은 거. 너무 예쁜데 관측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안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찌됐든 예쁜 모델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더 연구 분야로 들어가서 만약에 고체 쪽에 들어가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연구랑 공부랑 다른 거는, 공부는 남이 해놓은 걸 갖다가 복습하는 거고, 그래서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거고, 연구는 답이 뭔지 모르는 걸 푸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기도 쉽고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궤변이 될 수도 있는 게 연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된 결과만, 그러니까 남의 책에서 문제를 갖다가 내가 열심히 20문제를 풀었다. 역학 20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그걸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느냐. 그래서 남들이 안 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실험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격자와 격자 사이, 나는 이것이 마이너스의 C 델타 X가 아니라 나 여기에다가 델타 X의 제곱을 넣고 해볼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에 델타 X의 제곱만 넣고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런 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확장시키게 되면은 뭐 이제 논문 제목을 쓰면 되겠지. 쿼드라틱 포텐셜을 만족하는 포논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시키면 그것이 이제 논문이 되고, 그게 만약에 실험하고 더 잘 맞는 모델이 되면은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현대 물리는, 그때도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 좀, 현대물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옛날 얘기들이에요. 사실 지금 1900년대 초의 얘기들이라서 지금 등장하는 이 얘기들이. 자, 그래서 오메가 K가 주기적이기 때문에 퍼스트 브릴리언 존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잠시 예를 들어서 이것의
양자 버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자 버전에서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고전적인 입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양자 쪽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양자 쪽에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들이 그렇게 해주자라는 얘기가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전기를 가진 전하를 띈 놈이 제자리에서 떨면 뭐가 튀어나와? 전자기파가 튀어나오죠. 그죠? 전자기파라는 진동이 옆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전기를 띈 놈이 이렇게 떨고 있다. 거기에서 그걸 양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광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 떨기의 진동수를 갖는 광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광자가 많이 튀어나오면은 진폭이 큰 빛이 나오는 거고, 그죠? 광자가 적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진폭이 적은 빛이 튀어나오거든요. 많이 떤 놈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보라색과 같이 진동수가 큰 그런 광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천천히 떨면서 튀어나오면은 결국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 같은 그런 빨간 광자 같은 광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진동이나 파동이라는 개념이 양자 쪽의 세계로 가게 되면은 어떤 단위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불연속적인 기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개수로 튀어나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메가는 바로 진동수의 개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양자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고전적인 이 진동이, 고체 속에서의 고전적인 진동이 어떤 그 고전적인 진동에 대응되는 양자라는 입자, 양자라는 알갱이에 대응된다는 얘기. 그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논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포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포논으로 생각하고 양자로 만약에 잠깐 생각을 해주면은, 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잠시 양자로 가보는. 그러면은 이러한 양자가 갖고 있는 최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뉴죠, 그죠? 하뉴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톤 때처럼 하뉴가 된다는. 근데 이거 하로 2파이로 나눠주고 다시 2파이에, 아까 내가 F라고 썼나요? 진동수를. 그럼 HF가 되겠죠. 근데 2파이분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얘는 우리가 하바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오메가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학기 때 뭘 했냐면 양자론에서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진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쟤를 만약에 저런 진동을 양자라는 포논이라는 양자로 해석을 했을 때 걔가 갖는 운동량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드브레이 법칙에 따라서, 그죠? 람다분의 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결국 2파이를 파장으로 나눈 게 2파이 속에 파장 람다인 놈이 몇 개 있느냐, 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다시 2파이분의 하 하니까 하바에다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 K라고 하는 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분산 관계는 양자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가 있을 때 속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것을 고전역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 Em분의 P 스퀘어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P로 미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M분의 P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M분의 MV가 되겠죠. 고전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따라서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이러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고 P는 하바 K니까 D 오메가 DK가 되구나,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분산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진동이라고 하는 그 파동의 속도는 오메가를 K로 미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관계식, 즉 다시 말해서 오메가 제곱 이꼴 4c 오버 m하고 사인의 제곱에 2분의 ka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갖다가 미분을 통해서 속도를 갖다가 구해봅시다. 자, 물론 루트를 씌워서 절대값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 그냥 얘를 k로 미분해요. 얘가 k 함수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k로 미분하니까 여기는 2배의 오메가 그대로 나오고 d 오메가 dk 이렇게 되겠죠. 음함수의 미분법. 그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n분의 4c하고 사인 제곱이 먼저 미분되니까 2배의 사인 2분의 ka 이렇게 될 거고 k로 미분했으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2분의 a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의 d 오메가 dk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ca 오버 m하고 사인 2분의 ka 이런 형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진동, 이러한 진동이라고 하는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V는 결국 d 오메가 dk가 될 텐데 이것을 오메가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m분의 2ca하고 사인 2분의 ka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오메가가 뭐였냐면은 아까 오메가가 2배기에 루트 c 오버 m하고 사인의 여기 뭐 하나 빠졌다. 코사인 2분의 ka 그죠? 2배의 사인 나오고 미분하면 코사인 2분의 ka 그리고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분의 a 그래서 코사인 2분의 ka 그래서 m분의 2배의 ca하고 사인 2분의 ka 코사인 2분의 ka하고 여기는 사인 2분의 ka의 절대값 이러한 형태로 나와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라지고 여기 앞에 개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바로 루트에 c의 a제곱 나누기 m 이렇게 약분돼서 쓰여지게 될 거고 사인 2분의 ka 절대값 사인 2분의 ka 이렇게 되고 코사인 2분의 ka가 바로 진동 속도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떤 양을 어떤 값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는 부호만 결정해 주죠. 그죠? 양수냐 음수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퍼스트 브릴리언 존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K가 어디? K가 A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요 사이만 퍼스트 브릴리언 존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관심사가 퍼스트 브릴리언 존. 그러면 2분의 KA의 범위는 뭐가 되죠?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가 되죠. 그죠? 이러한 형태의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4분면으로 따지면 뭐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자, 동경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여기가 2분의 파이.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4, 4분면과 1, 4분면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걸 알고, 내년부터 입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삼각 B까지만 알고 둔각의 삼각함수를 모르는 거지 이제 하질 않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이네. 자,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항상 플러스죠, 그죠? 얼사탄코에 따라서 얘는 항상 플러스예요. 근데 사인은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요 절대값이 있는 이 사인 파트 때문에 V가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즉 진동이 질점이 1이 가는 게 있고 1이 가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평형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이 밀고 나갈 때가 있고 1이 밀고, 이것이 진동이나 파동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그죠?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변이의 부호가 디스터번스의 그 교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진동 또는 파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호가 안 바뀌면 그냥 운동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K가 0보다 크면은 1사분면이죠. K가 0보다 크면은 V가 0보다 크다. 이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진동을 얘기를 해주게 되겠죠. 질점이. 내가 그린 그림에서 이 질점이 1위로 가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은 V가 음수죠. 이것은 4사분면에 있는 K 값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1위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용수철을 갖다가 용수철 모델로 따졌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이 모델에서 지금 현재의 이 관계식들, 즉 다시 말해서 분산 관계식들, 오메가랑 K의 관계라든가 V와 K 사이의 이런 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갖고 고체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려면 컴퓨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 사실 컴퓨터도 근사해요. 컴퓨터가 무한대까지 더해주질 않으니까 컴퓨터도 근사인데 아주 좋은 근사죠, 굉장히. 인간이 도저히 손으로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한까지 보태주니까 최근에 뭐 1억 정도 항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다 덧셈이 되니까, 옛날 말에 1억 정도, 1억 번째 항까지 더하기로 계산하려면 몇 달 걸려야 되겠죠. 에큐러시도 굉장히 정확도도 떨어질 거고, 인간이 계산하면은.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굳이 뭐 이런 어려운 수학 뭐 필요 있어? 좀 코딩 해가지고 좀 가자 하면, 이제, 물론 학부 때는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실제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할 때는, 야, 우리 그 학부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계산하는 거는 뭐 수학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컴퓨터 쓰자. 그런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산 시뮬레이션 수학 쪽이 되는 거죠. 이제 그쪽들도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사실 연구 분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그죠? 조건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실험이 어떻게 일어날 걸까를 파이썬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선 첫째 파이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험을 시키면 뭐가 안 들어? 돈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파이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 실제 또 동영상 촬영에서 실제 그림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델만 잘 잡으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랑 이쪽이 굉장히 잘 만든다. 자, 어쨌든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갖고는 고체 비율이 안 계산돼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적분이 안 돼요. 이렇게 지정한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과에서 쓰는 수학을 실제 모델에다 적용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분하고 적분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미분, 적분, 요수 다 그 패드에 있는 매스매티카가 다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그래프 매스매티카가 다 해줄 거예요. 절대값이 있어도 다 해주니까. 자, 그리고 테일러 전개, 그것도 매스매티카가 해줄 거예요. 다 매스매티카의 명령어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 정도는 배우라 하는 거죠. 학부 때.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어떤 근사를 쓸 거냐. 근사를 쓸 때 그러면은 결국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가 작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작은 놈에 대해. 그래서 레티스 스페이싱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레티스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오케이? 전체 사이즈에서 봤을 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거의 붙어 있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스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A가 스몰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A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시키라는 거죠. 그죠? A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시켜서 리딩 오더만,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대빵만 남겨두라는 얘기죠. 제일 작은 것만. 작다 보니까 제일 작은 놈에 예를 들어서 A가 살아남고 A 제곱이 살아남았다. 그럼 A 제곱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딩 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작으니까 0.01이라면 얘는 100분의 1이라면 얘는 10,000분의 1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A 제곱을 남겨두라는 얘기죠. 이게 리딩 오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러한 근사를 썼을 때의 진동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이브레이션의 그 속도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속력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부호가 바뀌니까 속력을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속도인데 속력을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게 된다고, 그죠? 방향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어디가든 고려하지 않으니까 속력만 생각한다면, 따라서 속력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캔슬 아웃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만 남게 된다. 그런데 코사인의 뭐뭐뭐 A라는 친구를 네모 A를 테일러 전개시키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네모 제곱 A 제곱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과 4학년 2학기 때까지 적어도 6개 함수의 테일러 전개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테일러 전개를 계속 쓰게 될 테니까 뭐 양자를 배우든 광학을 배우든 고체 물리를 배우든. 그럼 리딩 오더가 누구냐 하는 거죠. 1이 압도적으로 리딩 오더라는 거죠. 제일 큰 놈만 남겨두라는 거죠. 따라서 V는 리딩 오더가 B가 1이 돼버리게 되니까 루트에 C 나누기 M하고 저기 A 제곱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A가 되고 리딩 오더가 1이니까 1을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n분의 4c하고 사인 제곱 2분의 ka 이런 식으로 잡아줘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n분의 4c하고 사인은 바로 얘로 근사되어 있죠, 그죠? 사인 뭐뭐뭐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ka는 뭘로 근사가 되냐면은 2분의 ka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그러니까 리딩은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ka가 돼요. 그죠? 따라서 그놈의 제곱으로 근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ka의 제곱으로 근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는 뭘로 근사가 돼버리냐면은 2배의 루트 c 오버 m하고 2분의 k의 a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따라서 2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를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한 레티스 스페이싱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근사에서 여기 나와 있는 루트 n분의 c하고 a하고를 진동의 속도 v로 놔주면 되겠죠. 거기다 k이란 리니어 관계식으로 근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메가는 K에 정비례하는 걸로 근사가. 바로 이 근사를 써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물리학자 바로 드바이가 된다는 거죠. 네덜란드 물리학자. 만약에 드바이가 근사식을 안 썼으면은 드바이는 뭐 전형적인 이론 물리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사식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체 비율을 못 구해낸다는 얘기가 돼요. 적분이 안 돼서. 그리고 드바이가 이 노벨상을 받을 때 그때 시절에는 컴퓨터 없었어요. 1900년대 초기 때문에 1930 몇 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바로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됐죠. 그죠? 1940년대 중반쯤에, 그죠? 그것도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적분까지 계산해 줄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암호 풀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계산은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근사를 안 쓰고서는 아무 계산도 안 돼. 아무 계산도 안 되니까 전산물리라는 분야가 없죠. 전산이 없으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험이라면은 차라리 관측 사진이나 그래프라도 있지. 이론으로 하려니까 계산을 해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논문을 써줘야 되는데, 드바이 입장에서 봤을 땐 근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근사가 바로 드바이의 나이스한 근사 A는 너무너무 작다.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사이즈에 너무 많은 개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 놈과 한 놈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왜? 질문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닥들게 질문한 줄 알았더니 벌레 잡는 거였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해진 사이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좀 앉아 있지만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한 70명, 8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붙여야죠, 뭐 그죠? 그럼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솔리드 같은 경우, 크리스탈 같은 경우 굉장히 빽빽함이에요. 빽빽하죠, 그죠? 나중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애톰들이 하나의 결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사이즈에 비하면 전체 사이즈 대비로 비하게 되면은 한 아톰과 또 다른 애톰 사이 간격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작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즉 결정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테일러 전개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한대로 놨던 것이 어떤 물리에서는 0으로 근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 교탁의 길이가 무한대가 돼요. 왜?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니까, 그죠? 그럼 나이스 근사가 되죠, 이 정도 거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를 다룬다. 그러면 이 교탁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 자체가 그냥 한 점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자체를 한 점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우리랑 우리 은하 중심하고의 거리를 스페이스를 0으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거리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같은 대상이 0이다 무한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측 대상하고 관련돼 가지고 실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관측이나 실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리니어 근사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금 dispersion relation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저런 근사를 쓰게 되니까 절대값도 필요 없고 뭐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들도 필요가 없다는. 자, 우리가 이러한 레티스의 이제 진동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C 어떤 델타 X라는 이런 호크의 힘을 받는 이러한 모델로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어떤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파동함수에다 걸어서 이것이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파동함수가 나오는 이러한 모델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고전 진동이 뭐였냐면 바로 어떤 EM분의 운동량 연산자의 스퀘어, 그죠? 운동 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의 C의 XS 스퀘어 이런 형태. 근데 이미 이런 모델은 우리가 1학기 때 양자 파트를 갖다가 하면서 했지만 바로 에너지가 띄엄띄엄 에너지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에너지가 뭐랑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면 어떤 하바 오메가에다가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에너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갖는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그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포논이라는 양자로 카운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그 포논이 갖는 에너지가 된다, 가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포논이 가지게 되는 허용 가능한 이
이 진동수, 각 진동수는 누구의 함수가 되냐면 운동량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즉 파수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K에도 N에도 의존하지만 K에도 의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퍼스트 브릴리언 존만 따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형태의 K값에 대응되는 오메가 값들이 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 전체 만약에 이 시스템 전체에 우리 좀 1차원을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그런다면은 걔 전체 걔의 포논에 의한 에너지. 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all possible case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ll possible case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떨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전체적인 믹스처를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 토탈이 된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N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가 가능하죠. 즉 N 이퀄 0일 때 가능하고 N 이퀄 1일 때 가능하고 N 이퀄 2일 때 가능하고 N 이퀄 3일 때 이런 식으로 따라서 걔의 걔 속의 포논들의 가지는 총 에너지 이것을 결국 뭐가 돼버리겠냐면 총 에너지는 결국 모든 K에 대해서 다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뭐만 고려해주면 되냐면은 퍼스트 브릴리언 존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 그냥 K라고 씁시다. 퍼스트 브릴리언 존 말고. 자, 사실은 퍼스트 브릴리언 존 지금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 뭐였죠? 아까 K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A분의 파이까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느바이가 사용한 근사가 뭐였죠? 바로 A가 너무너무 작다 했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A를 0으로 보내는 근사를 쓴 거죠. A가 너무너무. 그래서 A가 너무너무 작다, 0이 되면 얘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리고 얘는 뭘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운동량을 다 커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K는 모든 종류의 운동량을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N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이라는 친구는 이것도 어떻게 헤아려 줘야 되냐면은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파수를 갖고 있는 개수를 헤아려 줘야 되겠죠. NK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NK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바의 오메가의 K하고 NK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준다는 얘기. 자, 근데 이제 이 총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앞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했었던 파티션 펑크션을 구해서 결국 고체의 비율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에너지의 기대값을 구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할 거고, 그죠? 그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비율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별 영향을 안 미치는 친구가 2분의 1 같은 경우가 영향을 안 미쳐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계산을 해볼 거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묘사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먼저 도전한 사람은 이 모델의 연력학적인 도전을 한 사람은 처음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이론 말고도 간간히 논문을 써요. 상대성 이론이나 중력이 아닌 논문들도 간간히 쓰게 되죠. 이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양자전고대의 EPR paradox 같은 경우도 거의 말년에 쓴 논문이고, 간간히 또 심심하면은 중력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관련 없는 논문들도 쓰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열물리에도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고체의 비열에 대해서 최초로 논문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의 좀 잘못된 계산이 뭐였냐면은 오메가가 K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드바이가 알게 된 거고, 아인슈타인은 저 사실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모르니까 고체 속에 있는 이 폰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오메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K라는 게 필요가 없지. 똑같은 오메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죠. 여기 K라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오메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고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K랑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각진동수 오메가를 갖고 있는 이러한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아인슈타인 모델에서는 고체 속에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하바 오메가에 모든 게 다 오메가로 똑같고, 어떤 에너지, 허용 가능한 에너지가 n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n은 0, 1, 2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 즉, 이 고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서 결국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뛰어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뭘 형성하게 되냐면 바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n 이퀄 0, n 이퀄 1, n 이퀄 2 이것이 캐노니컬 앙상블을 갖다가 허용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모델은 바로 만약에 이러한 고체 속에 만약에 입자가 만약에 한 개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 개 있고 이것이 진동수가 각 진동수가 오메가인 이라는 친구가 한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에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러한 형태로 앙상블로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파티션 펑션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한 파티션 펑션. 그죠? 이 에너지 가능하고, 이 에너지 가능하고, 이 에너지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고체, 온도 T에서의 이러한 고체가 결국 이러한 이 앙상블로 주어졌을 때에 파티션 펑션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 볼츠만 인자를 다 썸하는 거죠. 그죠? 그럼 볼츠만 인자는 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에너지.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하바 오메가의 n 더하기 2분의 1 이것이 바로 볼츠만 인자를 다 더한 파티션 펑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파티션 펑션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하고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의 전체 n승.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뭘로 나오게 되냐면은 분배 함수가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 얘는 바로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비가 예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분의 1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결국 아인슈타인 모델에서의 고체가 한 개의 애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사실 이것이 n 개의 애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선 수업에서 통계물리 맛보기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 내부 에너지의 기대값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솔리드의 그 K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의 라운드 베타의 로그의 파티션 펑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나는 분명히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배웠다. 이게 Z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로그를 취해가지고 해보라니. 그래서 로그 Z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가 로그를 취한 값이죠. 자, 얘를 베타로 미분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i 나오고 베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하바 오메가가 튀어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하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다시 여기 마이너스 i는 있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하고 베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하바 오메가. 자, 뭐 한 번쯤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매스매티카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사라지고 하게 되면은 다 하바 오메가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하바 오메가 하고 결국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하고 분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한 것처럼 이러한 형태는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주려면 분모 분자의 엑스포넨셜의 역수를 그죠? 넣어주면 곱해주면 좋겠지. 여기다 엑스포넨셜 베타 하바 오메가 분자에도 엑스포넨셜 베타 하바 오메가를 곱해주면 결국은 아인슈타인 솔리드 모델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에다가 포논 프리퀀시가 되겠죠. 앵귤러 프리퀀시가 될 거고 여기는 1로 떨어지고 exponential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아까 이 2분의 1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솔리드에서 관측하게 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측정하죠? 바로 비열을 측정하죠. 그래서 비열을 측정한다라는 얘기는 이 솔리드의 비열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 결국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한 단위 온도당에 필요한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이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비열이 작다라는 얘기는 작은 에너지로도 1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저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1도를 올리려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잘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까 클래시컬 모델에서 보기에는 스트링이 뻑뻑하냐 아니면은 뭐지? 말을 잘 듣느냐. 이렇게 이 용수철이 뻑뻑한 것도 있고 용수철이 아주 약한 힘으로도 잘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온도로 미분을 해보면은 그 결과만 쓸게요. 미분은 너무 쉬우니까 결국 K에다가 이거 볼트만 상수예요. KB 그다음에 베타 하바 오메가의 스퀘어하고 익스포넨셜 베타 하바 오메가하고 익스포넨셜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스퀘어. 요 비열 공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찾은 고체 비열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찾은 이 고체 비열 공식은 나름 첫 번째 비열 공식이고 물론 드바이가 수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한 모델로서 적용됐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타는 바로 볼트만 상수 곱하기 온도분의 1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체 비열을 갖다가 솔리드의 고체의 비열을 갖다가 그래프로 온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 함수를 비열과 온도 사이의 그래프를. 자, 이 그래프를 온도를 집어넣어서 옛날 고등학교 때 하던 극대극소를 조사하고 가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미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라는 얘기. 그럼 누가 하느냐? 매스매티카가 그려준다는 거죠. 매스매티카가
다 그려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과에서 제일 필요 없는 고등학교 때의 단원이 뭐가 되냐면은 그 변곡점 구하고 곡선의 개형 해가지고 표 짜가지고 곡선의 개형을 그려라. 이제 쓸모가 없는. 왜? 고등학교 때 그래프도 다 매스매티카가 다 그려줘요. 그죠? 매스매티카 다 그려주니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온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 값이 비열이 일종의 어떤 3R이라는 값에 수렴한다는 거죠. R은 앞에서 열물리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기체상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먼저 알아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것은 듀롱 뿌띠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가 돼버리면은 고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전부 다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된다. 고체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듀롱 뿌띠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듀롱 뿌띠의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아인슈타인의 모델에서의 이 높은 온도의 극한에서 왜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저런 그 일정한 값이 되느냐. 물론 여기에서 그래프를 갖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베타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의 베타가 0일 때의 극한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의 0일 때의 형태를 보면, 베타가 너무너무 작아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KB에다가 베타의 제곱에 하바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것은 베타가 너무 작을 때 1 플러스 베타의 하바 오메가 이런 식으로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베타가 너무너무 작을 때 1 플러스 베타의 하바 오메가 브라브라브라에서 빼기 1을 한 거에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빼기 2라고 플러스 2라고가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리딩이 누가 되냐면 베타 하바 오메가 돼. 그죠? 근데 베타 하바 오메가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 베타 제곱이 있죠. 그죠? 요 베타 제곱이 얘를 약분시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베타 1승이고 여기 베타 0승이잖아요. 그죠? 얘가 리딩 오더가 돼. 그죠? 얘가 더 크다고. 베타가 너무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베타 제곱하고가 약분되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일정값이 되죠. 베타 속에 온도가 들어있는데 온도랑 무관하게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 공식은 듀롱 뿌띠의 실험 결과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잘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체들을 갖고 실험한 결과 결국 그러니까 듀롱 뿌띠와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이것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갖고 비열을 재서 높은 온도에서죠. 온도가 클 때 잘 맞으니까 알루미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비열을 계산해 본 결과 결국 2.9R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안티몬이라고 하는 친구는 3.03R, 구리가 2.94R, 금 갖고 실험했을 때 3.05R, 은 갖고 시작했을 때 2.99R.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이스한 모델이죠. 자, 이렇게 모델을 굉장한 가정을 해가지고 모델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실험하고 이 정도 잘 맞으면 대단한 모델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보다시피 이건 실험에서 측정된 값인데 높은 온도에서 2.9, 3.03, 2.94, 3.05, 2.99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경우에 특별한 예외가 있듯이 너무 안 맞는 거, 제일 대표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높은 온도에서, 물론 다이아몬드는 잘 타요. 그래서 적당한 다이아몬드로 실험한다는 것은, 천연 다이아몬드로 실험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집 한 채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다이아몬드 연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비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다음에 도난 방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금방 타버려요. 이게 탄소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잘 타요, 사실은. 그래서 뭐
보석 뭐지 보물땅이라니까 뭐지 귀금속점이 탔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부터 다 타버리는 거지 일단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높은 온도에서 물론 안 타는 범위 내에서 했겠죠. 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비열을 갖다 측정해 본 결과 이것은 0.735R 즉 3분의 1도 채 안 된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그 고체에 대해서도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 소위 얘기하는 이쪽들이 다 금속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속류들이 바로 듀론프티 법칙, 아인슈타인 모델을 높은 온도에서 잘 맞추는 반면에 화합물들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물질, 좀 복잡해지는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가 아인슈타인 모델이나 듀론프티 법칙이 잘 안 맞는 그런 예배들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론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잘 안 맞는 쪽에서 모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3R이 안 나오는 모델을 주는 그러한 뭐 열물이나 아니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가정적인 모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고체 이론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합시다. 오케이.